그러면은 이제 공공 역사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제가 그 교육을 말씀드린 게 아까 독도 얘기 하셨잖아요. 대학에서 입학사정 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그때 저 주위에 이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역사학과를 지원한 애들이 뭐 이렇게 쓴대요. 그 뭐 평가? 뭐 이렇게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쓰는데, 거기서 역사 관련 활동도 제일 많은 거 1위 독도, 2위 위안부, 3위 강제동원, 4위 동북공정 문제.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역사학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4개를 써오면 솔직히 안 뽑고 싶어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이 너무나도 근데 이해는 해요. 이렇게밖에 써올 수밖에 없다는 걸. 왜냐면 그렇게 교육받고 살아왔으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게 램저 사태 때 솔직히 당연히 램저 잘못됐고 일본에서 역사 부정 조직적으로 대학에 기금 마련해서 교수를 만들어서 자기네 그 주장을 퍼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나쁘죠. 근데 이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민족주의와 반일주의에 모든 게 압도돼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졌어요. 사실 학계에서는 성녀와 창녀 이분법이라고 그래서 뭔 얘기냐면 위안부가 매춘부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매춘부였어도 위안부를 끌고 간 게 문제인 거지.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 한국에도 솔직히 계신데 한국보다는 일본이 매춘부 출신 위안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런 것들도 같이 얘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매춘부냐 아니냐나 논쟁에 빠져버리면. 그래서 젠더 문제나 그런 문제가 끼어들게 되는데 이거를 뭐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 아무도 언론이 보도해주지 않아. 근데 학계에서 되게 공공의 문제에 있어서 껴들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회에 압도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아요. 대학에서는 대학 전공 수업에서는 당연히 이런 게 애들이 알아듣고 공부하고 하죠. 근데 그 전 단계인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는 이거를 교육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은 시험 문제를 못 푸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 그래서 입학사정 때 이렇게 써왔던 애들이 대학 가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놀라는 거죠. 자기가 배웠던 거 너무 다르니까. 적응 못한 애들도 사실 있어요. 시험지 맨날 똑같이 써. 그렇게 가르쳐도. 안 바뀌는 애들도 있고 바뀌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사는 국가 이득의 도구라는 인식이 깨져야 사실 한국의 공공역사가 뿌리를 낼 수 있는데 이 인식에 여전히 압도되고 있는 현실이. 이거는 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그 여러 유족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 피해를 당했던. 그 유족회와 어떤 기념회나 전시회나 이런 거 만들 때도 거기는 이제 연구자들도 이제 머리가 되게 아파요. 왜냐면은 이런 식의 이분법을 되게 좋아하시는 국가 폭력, 나는 피해자. 근데 그 속에는 사실 많은 얘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피해자끼리 피해자가 서로 피해를 준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왜냐면은 남녀 관계의 위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국가 피해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 사람한테 피해를 준 건데 이거는 다 말하고 싶지 않아, 아주 유족회 이런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 되게 현실 문제고 그런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공공역사라는 게 뭐지? 대체 공공의 역사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답은 없어요,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 아까 독도 얘기를 하셨지만 또 이거는 제가 그 비슷한 예로는 전에 그 일본에서 메이지 산업유산이라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냐면 메이지 산업유산이 일본이 메이지 시대 자기네가 했던 산업혁명이나 되게 발전이 있죠. 근대화 과정을 유산으로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유산 내역의 상당수가 강제동원지가 많아요. 1884년부터 1920년대까지의 그것만 기록한다고 해놓고서는 뒤에 있던 강제동원지까지 같이 다 묶어가지고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대표적인 군함도도 산업유산에 들어갔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논리를 만들어달라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정부에서 요구했던 거는 오직 수치만 제대로 해서 알려달라는 거였어요. 강제동원이 몇 명 당했고 뭘 했고 객관적인 수치만 알려달라.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강제동원 객관적인 수치가 없어요. 다 달라요. 논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전에 했던 이제 강제동원 조사위원회에서 실시했던 자료를 갖고 했는데 하면서 저희가 그랬어요. 이거는 수치의 문제가 아니다. 1명이 끌려갔든 2만 명이 끌려갔든 강제동원이 있었고 수치로 들어가면은 이거 정확하지 않은 숫자가 일본에서 뭐라 그런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이렇게 일본이 강제동원지를 산업유산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니네 국가이신이 떨어지는 행위야
라는 걸로 비판의 논리를 가져가야 된다고 썼어요. 근데 뭐 자기나 요구한 거 아니니까 우리가 썼지만 그러니까 그냥 숫자 갖고만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작년 7월인가 결국에는 저희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논리가 바뀌었어요. 일본이 그렇게 하는 거는 일본 위신을 떨어뜨린 거다라는 걸로. 지금 독도 문제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독도 문제도 독도를 표기하는 것 자체가 일본이 이 영토 침략이나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거고, 그 자체가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며 일본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거다라는 논리, 이게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를 일본이 뭐 들어주든 안 들어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식의 논리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이런 것들,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역사라는 거, 공공의 문제라는 것이 발생하고, 거기서 해결 방법은 이런 뭐 몇 명이 끌려갔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상대를 설득할 수 있을까? 근데 일본은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최선이 그거더라고. 근데 그게 택도 안 먹히긴 하지만 몇 명이었냐는 저는 뒤에 이제 홀로코스트 얘기도 나오겠지만 몇 명이었냐라는 함정에 빠지면 아무런 답도 얻을 수 없는, 그냥 그 숫자 놀이에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역사라는 거에서 어쨌든 램지어 사태나 이런 걸 봤을 때, 실제로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로서는 아무리 이런 걸 얘기해도 결국 민족주의와 반일주의에 좀 압도가 돼 있다.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지 산업유산이나 어떤 독도 문제를 했을 때 어떤 논리라는 것을 조금씩 바뀌어는 가고 있다. 더 이상 뭐 숫자 논쟁이나 매춘부였다 아니었다라는 이런 논리보다는 이것이 역사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니네 국가 위신을 떨어뜨린 거다, 이런 정도의 논리 수준까지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당국이나 어떤 이제 쇼비니즘, 국수주의 역사가 있는데 혹시 잘 아시지 않나요? 어떤 식이냐면 고려의 철령이가 저기 중국 본토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고려 땅이 뭐 저까지 있었다는 얘기고, 뭐 고조선은 뭐 당연히 저기 유라시아 대륙을 다 지배했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저희가 이제 많이 수행을 했었고, 이걸로 좀 유명을 해줬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한국의 국사에서 고조선이 유라시아까지 커졌다고 가르치진 않잖아요. 근데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가르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광개토대왕의 넓은 영토 확장 이런 거 강조하면서, 한민족의 뭐 방파제였죠.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가르치는 한국 교육에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학계 연구자도 근데 본질적인 문제 제기만 할 뿐 실질적으로는 국사체계에 편입돼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 공간으로서 이제 나온 거죠. 뭐 출판이나 미디어 같은 거 우리가 직접 하자. 직접 해서 인식도 비판하고 그거에 대한 책도 내고, 역사는 국가를 위한 도구라는 인식 문제를 계속적으로 비판하다 보면 조금씩 바뀌게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2016년 국정화 반대에서 이어지는 거죠, 이런 활동들. 그래서 이제 학계 밖에서는 저희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미디어의 역사 재현이라는 것이 그러면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거는 다큐잖아요. 그냥 다큐도 아니죠.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뭐를 보여줄까. 시대 정신이나 문제의식이 공공의 영역과 맞닿는 문제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요새 근데 학교 교육에서 영화나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나요? 아닌가요? 대학에서는 이제 영화 같은 걸 되게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안부 문제를 보여주고 싶다 같은 경우는, 요새 같은 경우에는 주전장을 제일 많이 보여줍니다. 주전장이 이 미국계 일본인이 만든 영화 다큐인데요. 뭐냐면은 여기를 보면은 일본 우익부터 한국의 위안부 운동에 관련자들의 인터뷰를 쫙 한 거예요. 인터뷰를 쫙 하면서 뭐냐면은 이 감독이 자기가 궁금했던 것들을 그런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는 겁니다. 우파한테도 물어보고, 한국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일본 내 위안부를 비판한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하는 문제를 보여주면서 이 강제동원과 위안부 부정 문제라는 것이 어떤 것이 핵심적인 문제가 얽혀 있고, 그리고 양 국가 다 역사를 도구하고 있다고 비판해요, 이 사람. 그래서 일본이 더 문제는 있지만. 그래서 이게 보여준 게 뭐냐,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래요. 내 질문에 답을 찾는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위안부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하면은 이런 영화를 보여주고 토론하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전장이 근데 이 감독이
한국의 위안부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한국도 역사 도구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버려가지고. 근데 뭐 저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나는 부정한다 같은 경우는 실화입니다. 이 어빙이라는 사람이 홀로코스트는 없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이 데보 스트립인가? 라는 연구자예요. 역사 연구자고 홀로코스트 전문가인데, 이 사람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거죠. 당신이 홀로코스트가 없는데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이 연구자는 홀로코스트가 있었다는 거를 법정에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법은 잘 모르는데, 여기 영국인데 여기가 그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이 안 돼서 어쨌든 이 소송이 성립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까지 잘 모르겠으나, 근데 여기서 이 두 인물보다 중요한 사람이 저 뒤에 있는 변호사예요. 저 변호사는 이 사람 연구자고 이 사람 변호사인데,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겨야 되는 거고, 연구자는 그야말로 연구자인 거죠. 연구만 한 사람이니까 이걸 법정에서 이기는 법을 이제 보여주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감정을 다 배제합니다. 홀로코스트 보고 절대 울지 말라. 절대 감정적이지. 왜냐하면 저건 감정적이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특징이 뭐냐면, 이 변호사가 객관적인 홀로코스트에 대한 객관적 사실들을 중심을 잡고 가요. 그래서 이 두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여주되 누가 봐도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게 해줘요. 뭔가 답을 내기고 가르치다기보다. 그래서 어떤 역사 부정 문제에서는 이 두 영화가, 한국 영화가 없는 건 아쉬운데 이 두 영화가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위안부나 또 홀로코스트 같은 거를 우리가 설명하거나 가르칠 때 되게 이제 고정돼 있잖아요, 내러티브가. 위안부는 이제 갑자기 농사일 하고 있다 일본군이 잡아가지고, 홀로코스트는 뭐 이제 가스실 하고 누르는 장면으로 보여주는데, 그렇게 끌려갔다, 그렇게 학살 당했다라고 그냥 보여주는 것보다 그렇게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들이 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짚어주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몇 명이 끌려갔다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왜 일본은 역사 부정을 하고 어빙이라는 신나치 같은 사람은 왜 홀로코스트 왜 부정할까? 대체 뭘 위해서 부정할까? 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학계나 역사 전공자들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미디어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건 위에 있는 거는 저희 팟캐스트에 달렸던 댓글이에요. 저희가 5.18 방송도 했었고 뭐 그런 것도 했었는데, 예를 들면은 고속복사 용진하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옛날 이야기는 충분한 거리감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가 되면 정서적, 감정적으로 상처받는 게 두렵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대사, 자기랑 가까운 역사에서 되게 슬프거나 학살당했던 이야기를 들으면 감정적으로 이제 힘들다는 얘기고, 그 밑에 또 댓글이 달립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위안부, 5.18, 세월호 같은 소재는 모두 심적으로 부담돼서 볼 수가 없어요. 한 거는 볼까 했다가 후기 보고 안 봤어요. 한 거는 그 유관순을 다룬 영화죠. 그리고 이제 또 달립니다. 저도 5.18 주제는 아예 안 들었대, 이분은. 듣지 않습니다. 첫째, 정답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할지 뻔하다는 거죠. 5.18 하면은 군인들이 오고 사람들을 총 쏘고 광주 시민들은 그걸 항쟁한다고 해서 주먹밥 하고 그런 얘기들. 그리고 두 번째, 금기시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패널들이 말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제 제한적이다. 이게 성역화돼 있다는 거죠, 일종의. 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위안부나 5.18이나 어떤 이렇게 되게 3.1운동이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미디어에서 재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그리고 이거를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은유라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가 헝가리 부다페스트거든요. 여기 신발이 있잖아요. 여기 다뉴브 강이에요, 강. 이게 딱 보면 모르지만 가면은 이게 다뉴브 강의 신발들이라 그래서, 일단 이 장소 자체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헝가리에도 있었어요. 18자 단인가? 라고 해서, 그러니까 헝가리 내에 있는 나치 단이 있는 거죠. 그 나치 단이 유대인들을 600여 명을 학살한 장소예요. 그 학살한 장소에 신발을 전시해 놓은 거예요. 왜 신발을 전시했냐?
사실은 유대인들 아우슈비츠나 수용소에 수용을 할 때 신발 다 걷어갔어요. 그래서 신발이 유대인의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학살에. 그래서 그 학살지에 신발을 쭉 전시해 놓은 거고, 밤에는 여기다 이제 초를 켜요. 그럼 이렇게 이걸 봤을 때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이렇게 하고 총 쏴서 학살하는 장면과 이거 두 개를 보여줬을 때 어떤 것이 더 심적으로 공감을 더 많이 하고 울림을 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여기서 이제 애들을 대학에서도 가르칠 때 이런 걸 보여줘요, 차라리. 어차피 니네 나치 홀로코스트 다 알고 광주도 다 알잖아. 그러면 이거를 그냥 뭐 하려누가 한 편 보여주면 편하겠지만 그런 거보다는 이런 은유나 전시된 것들을 보여줘서 느낌을 좀 느껴봐라. 돈 되면 가보고 돈 없으면 사진으로라도 보고 이런 거죠. 옆에 있는 거는 광주 국군병원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학부 때 지금은 전일 빌딩이 그죠? 못 들어가죠. 저 때는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광주를 가면 거기서 하룻밤 잘 수가 있어요. 골판지 깔고. 그래서 하룻밤 잔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폐건물에 누워서 자는데 저만 있던 건 아니지만 느낌이 되게 묘하죠. 당연히. 그리고 거기 장소라는 게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직접 체험하는 것보다는 이 국군병원, 광주 당시 국군병원에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도 있고 딴 건물에는 막 당구공이 굴러댕겨요. 그러면은 이제 그 광주 사건이 일어났던 곳을 돌아다니면서 느낌을 느끼는 거고, 약간 오싹한 느낌?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라는 건 어떤 정서적 체험을 하는 거죠. 이거는 2018년 비엔날레 전시였고 지금은 하진 않는데 어쨌든 우리 한국도 이런 식의 은유랑 직접적인 내러티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한테 어떤 공감을 일으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예시 중에 하나죠. 시간이 얼마나 됐죠? 제가 빨리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한 건 게임인데 제가 재작년, 작년에 해가지고 우리 게임업계 사람들하고 게임 제작하는데 참여를 했었어요. 그때 무슨 게임업계에서 어떤 개념이 있냐면 임팩트 게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임팩트 게임. 뭐냐면 공공역사랑 좀 개념이 비슷해요. 게임으로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다는 거죠. 뭐 소위 말하는 사회적 기업처럼. 그럼 뭐 게임으로 대체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데? 라는 물음이 들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반교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거 대만 게임인데 모티브가 60년대 대만 이제 계엄령식이잖아요, 계속. 그 배경 속에 한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주인공이 1년에 이제 퍼즐 게임이나 여러 게임들 규칙을 막 해결하면서 교실에서 해가요. 근데 그 교실에서 해가는 게임을 깰 때마다 뭐가 나오냐면 대만의 계엄령 시기에 일어났던 뭐 사람을 죽인다든가 잡아간다든가 그리고 엄혹했던 그 분위기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게임을 통해서. 공포 게임이에요. 그래서 게임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 반교는 어떤 역사를 바로 주제로 했다기보다는 계엄령 당시의 대만의 분위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후속작은 환원이라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걸로 나왔는데 환원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 엔칙 연구소에서 학술 자료로 인정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역사를 이해하는 되게 좋은 게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순위도 되게 높고 재미, 상업성 다 성공했고 게임이 이게 소설로도 나왔고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설이 게임이 된 게 아니고 그래서 반교라는 이런 게임도 있다라는 걸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사실은 반교보다는 저는 이 게임이 가장 뭐라 그러죠? 저한테는 되게 내용이 그래도 좋았다고 하긴 그런데 어쨌든 되게 공공 역사나 임팩트 게임은 되게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뭐냐면 레베스보른이라는 걸 다뤄요. 레베스보른이 뭐냐면 하이니 힘너라고 이 나치인데 이 사람이 그 수용소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그 나치의 이데올로기를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이 뭘 하냐면 순수한 아리아인이라는 걸 규정을 합니다. 순수한 아리아는 세상에 없죠. 근데 순수한 아리아인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이런 사람이 순수한 아리아인이다.
근데 이러한 순수한 아리아니는 우리 근처에 노르웨이 사람이 아리아니가 제일 비슷해. 그래서 노르웨이 사람과 나치 군인을 표현이 그런데 사실상 강제예요. 강제로 결혼시키고 강제로 강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임신을 시키고 그 아이는 나치 친위대에 입양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아리아니니까. 가수 그룹 중에 아바의 앙리 프리드가 레베스보른 출신인데 다행히도 스웨덴에 입양이 따로 돼가지고 나치 친위대는 안 갔던 사람인데 어쨌든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뭐가 문제냐면 나치가 물러난 이유에도 문제예요. 이 아이들이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나치 군인들과 노르웨이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 사람들이 남아있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쟤네는 나치의 자식이야. 전쟁의 잔재야. 쟤는 부정적으로 포상이 됩니다,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이제 학교에 가면 따돌림과 차별을 당하고 그러는데 이 게임이 뭐냐면 마이 차일드 네스보른이라고 이 아이를 키우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 아이를 입양해서 나치가 물러난 다음에 남은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내용인데 이게 좀 플레이해보면 애가 좀 어릴 때는 그래도 할만해요. 근데 애가 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면 되게 힘들어져요. 애가 오면 학교에서 이래요. 나한테 질문해요. 나치 꼬맹이가 뭐예요? 그리고 나한테 애들이 독일 창녀의 자식이라 그래요. 사생활 대체 뭔 뜻이에요? 이런 걸 물어보면 내가 선택해서 다 말해줘야 되거든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당하고 왔을 때 어떤 느낌인지는 이게 그냥 플래시 게임 같아 보이지만 많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택을 잘못하고 아이가 스트레스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가출해요. 그럼 게임 끝나요. 예. 근데 가출하지 않고 끝까지 키우면 이제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출하지 않게끔 아이가 가정에서라든가 밖에 상처받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현실이거든요. 안에서 어떻게 보듬어 줄까 애를 라는 고민을 계속 저는 애가 없는데 이걸로 육아를 배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게임의 목표가 뭐냐면 이랬던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네베스보른이 나쁘고 뭐 예를 들면 네베스보른으로 끌려간 노르웨인이 몇 명이고 그렇게 태어난 자식이 몇 명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하나가 느꼈을 문제라는 거를 이거부터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 근데 이거는 초등학생이 하기엔 좀 그렇고요. 중학생 이상부터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본다. 이런 게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넘어갈게요. 그냥 그리고 그럼 이제 교육 현장에서 어떤 걸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고민도 같이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여기 다 써온 게 문제가 좀 있는 게 학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대학 학부에서 이게 그러면은 중등이나 초등교육에서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가족 및 주변 인물 자기 역사 쓰기인데, 자 이걸 처음 주제를 내서 실수를 했어요. 가족만 냈거든요. 가족이 없는 거나 가족을 쓰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란 생각을 이 당시에 왜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메일을 받고 반성을 하고 주변 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역사 쓰기로 했고 마을 역사 쓰기 같은 경우는 원체 뭐 여기 대전인데 뭐 파주도 있고 원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 사건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건 사북입니다. 사북 항쟁을 다뤘던 그걸 이제 한 건데 뭐 그뿐만 아니라 자기 학교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제가 작년 말에 일본에서 토론을 했을 때 줌으로 했어요. 코로나에서 그때 그 일본 고등학교 선생님이 발표를 했는데 뭘 했냐면 그 고등학교가 일본의 이제 안보투쟁이나 전공투 시절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모험적 자익주의라고 소위 불리는 그 미군에 대해서 반대했던 학생들의 운동이 있었는데 그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이제 참여를 했던 거죠. 그때 그 전공투나 이런 데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 후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 후배들이 그 선배들을 찾아가서 구술을 하고 그 역사를 쓰는 것들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쭉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도 자기 학교 출신의 사람들의 역사, 관련됐던 역사적 사건을 접근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고등학교였습니다, 거기는. 괜찮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게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다. 역사 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역사의 미시아라 그래서 이제 거시적인 것만이 역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구술사를 활용해 보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해봤는데 초등학생은 인터뷰 질문지는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공동으로. 중고등학생은 알아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밑에는 아이들은 좀 인터뷰 질문지를 만들고 위에는 좀 확률이 높으면 이제 개인 인터뷰 질문지를 만들고 왜냐면은 공동으로 만들면 좀 천편일률적일 수 있으니까 다양한 역사인데 근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좀 질문지를 만들어주고 아닌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질문지를 만들게 해서 어떤 인간 삶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기 주변 사람부터 이해해보자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숙제를 내주면 근데 이거 대학교 얘기인데 학부생의 9할이 거시사를 비추는 거울로 자기 주변의 역사를 서술해 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국민들을 이게 그 목록만 따온 거예요 제가 그 레포트에 국민들을 우미화시키려는 3S 정책을 두루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전두환 정권에서 물러나며 자신의 신봉인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자기 아빠 역사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전두환의 역사를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역사를 하는 건데 그 배경이었던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고 있던 시대적 배경의 서술이 9할이에요. 1할이 아빠 얘기고 근데 숙제를 이렇게 내주다 보니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는 요새 고민이긴 한데 그리고 두 번째 강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당시 4살 그러니까 어머니가 4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1988년에 직접적으로 경험하시진 않았지만 10월달에 지강무 인질그 사건으로 유전 무죄 뉴스로 도배. 그러니까 어머니랑 크게 관련이 없는 사건 이런 소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이 와중에도 좋은 예는 있는 거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쓴 건데 이렇게 쓰고 제목에다 썼어요. 기술인으로서의 삶이라고 자기가 아예 소제목을.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아버지가 직접 얘기했고 아버지가 생각하는 기술이 뭔지에 대해서 쭉 쓴 거예요. 왜 아버지는 기술을 습득하고자 했고 왜 기술로서 가족을 왜 먹여 살리자 했고 기술로서 자기 아버지 삶을 기술로 한 거죠. 그래서 보면 내가 할 줄 알기 때문에 이건 내 기술이다. 기술인으로서의 어떤 내러티브가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현장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건 자기 평가인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그에게 기술이 생계이자 친구이자 동반자로 옆에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역사에서 눈에 띄는 우리의 발자국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친구 같이 떠오는 경우가 10명 중 1명.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을 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너무 큰 거예요. 사람들한테. 되게 뭔가 역사를 쓰라 그러면은 되게 거시사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은 거죠. 아버지가 이 나이 때 대통령은 누구였지로 시작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아버지는 이 나이 때 뭘 하셨지가 아니고 대통령이 누구였지를 궁금하고 대통령의 정책이 뭐였지를 궁금해하는 거죠. 이런 식의 역사 인식이라는 것을 좀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 역사를 쓰는 방법부터 좀 터득을 해야 이런 식의 글을 쓸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자기 옆에 있는 삶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이게 역사를 하는 이유지 않을까 우리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면 아까 마이 차일드 데스볼은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광주를 봤을 때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좀 이런 식의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직접 개발에 참여했던 게임에서 일단 가져놓았어요. 이 패치카라는 게임이고 최재형 러시아에서 독립운동했던 최재형의 모티브인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게임을 하면서 역사적 학습이 가능하게끔 했는데 여기에 관한 사전이 있습니다. 각 인물별 사전이 있고 엔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마이 차일드 데스볼은처럼 각각 모든 행동마다 자기가 답변할 수 있거든요. 그 답변에 따라서 엔딩이 한 8개 정도로 달라집니다. 히든 엔딩이 한 2개 있는데 그래서 역사의 흐름 속에 좀 사람의 삶을 생각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게임인 건데 어떤 식인 거냐면 일종의 여기 원래 만들던 게임 업체가 문학 작품을 주로 다뤘던 게임 업체여서 한 권의 책을 그냥 게임화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치카라는 소설을 게임으로 읽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든 게임이어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소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결국에는 이거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역사를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까? 거시사에 압도되지 않고 자기 역사를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학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쏘는 게 90%니까 아이들이 역사를 접근하는데 이것이 좀 가능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방법 중에 공공 역사라는 것이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사실은 오늘 제가 좀 많이 배워가야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발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